박보살 8편입니다. 이번엔 빨리 돌아왔죠? 낚시 데이트하고 있답니다. 말이 좋아 낚시 데이트지? 얘랑이는 낚시하고 저더러 작가님은 글 쓰시라며 텐트에 구겨 넣는 텐트 안에 엎드려서 내복 만지작거리며 내 사랑 누텔라와 함께 지방 축적하고 있네요. 참깨스틱에 누텔라 찍어 먹으면 초코빛보다 맛나다는 사실. 못 드셔분들 한번 잡숴봐요. 같이 지방 축적하세. 나 혼자 찔 순 없죠. 아까 얘랑이랑 이세 계획이라니 거창한데 암튼 이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떠오르는 박보살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예전에 썼던 글에서 박보살이 흰강아지 키우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백구를 키웠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시점은 백구를 키우기 전이죠. 우리가 살던 집은 앞마당과 뒷마당에 있던 집이었어요. 앞마당엔 대문이 있었고 뒷마당엔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암튼 캠핑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거긴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거의 매일 동네 아줌마들이 드나드셨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비 와서 뒷마당에서 부침개 구웠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먹고 가라는 전화였어요. 비도 오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가자 하며 친구들이랑 집으로 갔지요. 물론 박보살도 함께. 뒷마당이 시끌벅적해서 가보니 그날도 역시나 동네 아줌마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집 측면으로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 제일 끝집에 살고 계시던 아줌마도 계셨어요. 딸 하나와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딸도 같이 부침개를 먹고 있었어요. 딸이 나보다 2살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아줌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옆으로 흘겨보고 혼잣말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상하게 전 그 아줌마가 너무 싫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전부 그 아줌마한테 째비째비 하셨죠. 째려본다고 째비인가 봐요. 그래도 인사 안 하면 엄마한테 버릇없다고 겁나 혼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부침개를 먹으려고 돗자리 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째비 아줌마가 또 날 쓱 흘겨보고는 딸을 데리고 일어나시며 우리 엄마에게 땡땡 엄마 나 가볼게. 내가 부탁한 거 좀 해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던 아줌마들이 째비가 무슨 부탁한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입 무겁기로 소문난 우엄만 시크하게 부침개만 구우셨어요. 아줌마들이랑 내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우엄마 박보살 나 이렇게 셋이서 자리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보살이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까 그 아줌마가 무슨 부탁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시크한 우엄만 니들은 알 것 없어 하실 줄 알았으나 응 박보살아 돈 빌려달란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박보살 앞에만 서면 맹신맹신 열매를 먹게 되나 봐요. 무조건 사실대로 고하심. 그래서 박보살이 돈을 왜요? 라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째비 아줌마 딸이 몸이 안 좋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박보살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엄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난 박보살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엄마 돈거래는 가족들끼리도 하는 거 아니잖아. 괜히 빌려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라고 했으나 엄마는 본인도 자신을 키우는 엄마인데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보살의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왔어요. 돈 안 빌려주고 원망 듣는 게 낫지. 생명 죽이고 그 원한을 어떻게 다 들으시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언니 어깨에 수자령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또 하나를 더하면 어째요? 박보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언니는 아픈 게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없애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진심 박보살이 너무 무서웠어요. 인연이 영가만 보는 게 아니라
뱃속 아기도 보인다는 건가? 그럼 암세포 같은 것도 막 보이나? 내 뱃속에 회충도 보일까? 막 요래요래 요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내 머릿속 생각들이 막 4차원을 넘어서 12차원을 향해 달려가려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근데 네 찌비 아줌마 딸 임신한 것도 보이나? 어떻게 알았노? 그랬더니 박보살이 진짜 갑자기 빵 터지며 엄마! 제가 무슨 촌박이게예요? 그 언니 김치전 먹는데 헛구역질 했잖아요. 배도 볼록하니 불렀던데요? 하는 거. 하여튼 이냐는 귀신 보는 눈도 타고났는데 눈썰미까지 겁나 좋네요. 수자령은 태아령 또는 낙태령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영가라고. 다른 경우엔 출생했어도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수자령이 된다고 해요. 박버슬이 엄마한테 말하길 그 언니는 이미 여러 번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언니 뱃속에 있는 아가는 많이 컸을 거라며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박보살 말이 남의 생명 뺏는 일에 돈을 빌려주면 엄마까지 재수가 없을 거라고 모른 척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다음날 그 아줌마한테 돈이 여유가 안 돼서 못 빌려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하셨죠. 그리고 남의 말은 길어봤자 며칠이라고 우린 째비 아줌마와 그 딸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또 워낙 엄마가 남의 말 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남의 아픔이 우리의 가십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잊었던 거죠.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제가 강아지에 미쳐 있었을 때였어요. 박보살 이야기 2편에 백구 에피소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요약할게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엄마가 절대 털 있는 동물은 안 된다 엄포를 놓으셨었죠. 저는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박보살을 꼬드겼고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박보살이 엄마를 설득해주러 지가 키우는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세련이가 우리 아빠를 보고 계속 미친 듯 짖는 거예요. 박보살이 엄마한테 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라고 말했고 나는 시츠나 요키나 푸드를 키우고 싶었는데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백구 한 마리를 데려오셨죠. 처음엔 애완견 키우고 싶었는데 왜 백구? 하며 좀 실망했지만 백구는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어요.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남달랐는데 아빠만 보면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 대다가 갑자기 컹컹 짖어대고 그랬죠. 시간이 흘러 백구는 점점 사나워지고 다리도 졸고 아무튼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러다 우리 가족이 1박 2일로 결혼식에 다녀오게 됐죠. 다음날 집에 왔는데 앞마당에 항상 방이던 백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빠가 찾아보니 뒷마당에 백구가 죽어 있었고 백구를 뒷마당에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박보살이 얘가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아빠 바지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잡고 있더라고. 근데 세련이가 자꾸 아빠를 보고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키우시라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해 초에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애가 너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해서 등도 켜고 부적도 쓰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아플 다리도 백구가 대신 아팠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도 백구가 대신 건넜던 거였어요. 강아지 눈엔 귀신이 보인다는데 특히 흰 강아지가 영험해서 그래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 편에서 백구의 피는 여기까지였지 않아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백구가 죽고 나서 박보살이랑 나랑 울엄마랑 공통적으로 든 생각. 아니 도대체 왜 애기 영가가 아빠한테 들러붙어? 아빠가 나쁜 짓 일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원한을 살 일도 없는데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우리 엄마가 째비 아줌마에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말한 날, 저녁에 아빠가 우리 집 앞에서 째비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빠는 유년 시절 꽤 친하게 지내셨던 사촌 누이가 있으셨는데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째비 아줌마가 아빠의 사촌 누이와 많이 닮았다고, 딸 하나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시는 게 안쓰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는데, 째비 아줌마가 딸이 아프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째비 아줌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하셨죠. 결국 우리 아빤 선한 마음으로 돈 빌려주시고 수자령 원한을 산 거 아니겠어요? 엄마랑 나랑 박보살이랑 그 집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라 알자 싶은 마음에 갔더니 집에 딸은 없고 째비 아줌마만 있더라고요.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애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낙태를 하기엔 아기가 많이 큰 상태여서 유도분만 낙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 유도분만 낙태라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해요. 대신 분만 전에 촉진제 같은 걸 주입을 해서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째비 아줌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많이 아파. 그놈의 가시나가 매일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잘리는 꿈을 꿔. 알고 보니 째비 아줌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왔고, 그 언니는 일하는 바쁜 엄마 때문에 사람의 정, 특히 아빠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심했더라고요. 청소년기 때부터 밖으로 돌며 임신 낙태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 낙태를 했을 때는 군대에 간 남친이 아이였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낳자고 해놓고 남친이 부대에 복귀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 언닌 뱃속에 아가와 남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점점 배가 불러왔고, 결국 이를 눈치챈 째비 아줌마가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아무튼 우리 아빠의 사소한 실수로 별이 든 아기 영가를 위해 우리 엄마는 박보사 이모님께 천도를 부탁드렸어요. 이모님께서 아기 영가 옷이랑 같이 태우신 기도문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잉태되는 너를 숨막혀 죽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을 준 네 어미를 용서하거라. 빛을 보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기다리던 너의 하늘, 내가 알고 기도하니 구천을 떠돌지 말고 극락왕생하여 훗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올 때는 선한 부모 밑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거라. 이 이야기는 남들과 조금은 다른 우리 가족에 대해 쓰는 글이에요.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쓰고 싶네요. 양해 부탁해요. 저희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는 4자로 시작해요. 1940년대에 태어나셨죠. 7세를 넘기셨어요. 제 친구들이 아버님과 비교를 하면 연령대가 많이 높으신 편이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시고 사별을 하셨어요. 지금 나이 오빠 큰언니, 작은언니죠. 할머니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벌러 다니셨죠. 그러다가 아빠의 절친한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가시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뚜둥. 선배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한 서울말을 구사하며 똑부러지게 생긴 여성을. 그분이 나의 맘이에요. 아빠의 표현을 빌려서 엄마를 처음 봤을 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호강이 비쳤다고. 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시고는 눈호강만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다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질기고 얄궂고 우습고 신기한 것. 결혼식 주인공이신 아빠 후배분의 집들이에서 엄마와 재회를 하게 되셨어요. 결혼식에서 배웠던 분이네요? 라는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빠의 심장이 쿵! 게임 오버. 아빠는 이미 엄마의 포로가 되었어. 하지만 아빠의 현실은 애새 딸린 호래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신세였죠. 대화를 나눠봤더니 심지어 엄마는 아빠랑 1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말 그대로 꽃다운 아가씨였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는 아버지였지만 상심한 탓에 소주를 한 잔 들이키시고는 참 곱소. 이런 말하면 싸대기 맞겠지만은 자주 묻고 싶소. 나는 애가 셋이 딸린 호랩이요. 라고 하셨대요. 도도하고 차가운 서울 여자인 엄마는 다음에 서울 오시면 연락을 주시던가요? 라며 집 전화번호를 준 뒤 쌩 가버렸고 마침 다음날 아빤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셨지. 엄마를 볼 일. 두 분의 첫 데이트가 그렇게 시작됐죠. 그 다음 주엔 엄마가 대구로 내려오셨고 대구에서 두 번째 데이트를 하시던 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고 해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그날 엄마는 아빠의 집에 가서 오빠와 언니들의 머리만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다가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세 번째 데이트는 다시 서울에서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다고 해요. 양복 입고 오세요. 아빠는 세 번째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장모님과의 조우였고 자다가 날벼락 맞아서 잔뜩 화가 난 외할머니한테 엄마가 그랬다고 해요. 저 사람 인생이 너무 가여워. 저 사람은 둘째치고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도 오지 않으니 어떡해? 이게 내 팔자라면 받아들일래 엄마. 두 번째 데이트 날 아빠의 집에 갔을 때 작은 언니가 고사리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는 걸 보고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셨다고 해요. 엄마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부모의 부재를 겪은 사람이기에 더 안쓰러웠을지도요. 그렇게 엄마는 내 오빠와 언니들의 엄마가 되셨죠. 결혼과 동시에 새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예전 글에서도 늦둥이 막내딸이라 언급했지만 사실은 나는 아빠의 늦둥이 막내딸이고 동시에 엄마의 외동딸인 거죠. 엄마가 낳은 자식은 저 한 명이므로. 그치만 오빠랑 언니들을 차별 없이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6-하편에서인가? 큰언니가 아파서 내가 매일 중환자실에 면회 갔었다는 글 잊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그 일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게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큰언니가 어렸을 적에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노승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왔었대요. 그 노승이 물끄러미 큰언니를 바라보다가 시주는 아빠한테 대뜸 이 아이는 절에다 갖다 놓으시죠. 라고 하셨다고. 아빠는 스님한테 부모가 있는데 왜 절에 갖다 놓으란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아이 때문에 처사님이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십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지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별을 하시게 되셨죠. 큰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가 끊이질 않았대요. 자전거에 사촌동생을 태워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사촌동생이 자전거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대로 굴러서 턱 다 깨부수고 강에 얼음 얼었다고 썰매 타러 갔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결혼해서 신혼 초에 형부랑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갔다가 가만히 서 있는 트럭에 형부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바람에 언니는 붕 날아서 주차된 차 본네트에 떨어지고 결국 중환자실에 3개월 입원, 뇌 쪽에 손상을 입어서 수술을 여러 번 했고 성형수술도 여러 번 했어요. 애기는 왜 그렇게 잘 들어서고 또 유산되는지 겨우겨우 출산을 했는데 애기가 미숙아를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배변을 스스로 못한다고 해서 배꼽 옆에 소장인가? 그걸 꺼내놓고 거기로 배변을 보도록 하는 수술.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죠. 우리 집은 오빠가 맞이였지만 큰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서 나한테는 첫 조카였는데 우리 이쁜 경석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태어나 한 달 넘게 서울에서 있었으니 이제 서울 오지 말자고 서울경, 돌처럼 단단하라고 돌석, 경석이었죠. 형부 성이 서가인지라 이름이 서경석이었어요. 웃자고 쓴 게 아니라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적어봐요. 언니는 한참이 지난 뒤 다시 아이를 가졌고 엄마의 절대적인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큰언니네가 우리 동네 가까이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집, 오빠네 집, 큰언니네 집, 작은언니네 집
모두가 자동차로 10분 내외에 살고 있어요. 저는 큰형부랑 너무너무 친했죠. 내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데 마침 큰형부가 요식업을 하셨어요. 형부가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술 좋아하는 우리 형부 맨날 막내 처제한테 소주 한잔 하자고 꼬드기고 내 뱃살은 차라리 형부 책임이라며 맨날 먹으면서 잔소리하고 그럼 우리 형부는 그랬었죠. 우리 막내 처제 뱃살도 이뻐할 놈 있을 거라고 얼른 데려와서 같이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다 3년 전쯤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엄마가 큰언니네 김치를 갖다 주라고 해서 박보살이랑 같이 큰언니네 집에 갔어요. 그날 형부가 가게를 일찍 마치고 집에 있었죠. 원래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형부가 있길래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형부가 날 붙잡는 거예요. 막동아, 소주 한잔 하자. 날씨도 춥고 차 끌고 와서 안 마실래? 하고 뒤돌아 나오려는데 형부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길래 아 귀찮아 싫어 싫어 라며 뿌리치고 나오는데 내 뒷덜미를 턱 하고 잡는 형부가 아니라 박보살. 야, 한 잔 마시고 가자. 형부가 맛있는 거 쏜대잖아. 하며 비싼 거 사주세요, 형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박보살에겐 한없이 순종적인 여자죠. 결국 대리비까지 지어준다는 형부 말에 근처에서 소주를 한잔 했어요. 형부가 몸이 너무 부었길래 일이 힘든 거냐고 몸에 이상이나 싶으면 병원 가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 집에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너무너무 인형 같은 척키 인형. 막둥이 처자가 있어서 차긴 너무 좋았다고. 비록 딸은 없지만 제가 있어서 딸 키우는 것 같은 재미도 있었다는 형부의 말에 또 척키 흉내도 내고 그랬죠. 형부가 내려는 술값을 박보살이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지가 낸다고 해서 서로 누가 돈 낼지 가위바위보 하고 형부가 이겼는데 기어이 자기가 낸다고 하면서 척키 형부면 내 형부도 된다며 결국 박보살이 술값을 냈어요. 대리비도 형부가 준다는데 또 안 받는다고 둘이 실갱이를 하고 형부가 창문 사이로 돈 집어 던진 거 박보살이 다시 주워서 집어 던지고 차주인은 난데 자기들끼리 난리. 결국 내 돈으로 대리비 내고 집에 왔죠. 박보살도 우리 집에 자고 간다고 해서 대충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박보살이 나한테 대뜸 이제 큰언니 집 가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형부도 술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니만 보면 맛있는 거 먹자 해서 닌 살찌고 형부는 술 마시잖아. 당분간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살 너무 쪄서 이젠 야식 끊고 운동해야 된다며 같이 빌리부트 캠프? 그거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박보살이 일 때문에 대전에 있을 때라 기차역에 태워줬는데 계속 큰언니 집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주말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또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에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허둥대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간다고 하고 카페에서 나왔죠. 큰언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부가 쓰러졌대. 아빠가 지금 가는 길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 전 그냥 별일 아닐 거라 생각을 하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박보살한테 전화를 걸어 형부가 쓰러졌대.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고 하니 박보살이 그랬어요. 형부 돌아가셨어. 청천부녀 같은 소리였죠. 아니야. 형부 그냥 쓰러졌대. 과로했나 봐. 라고 말하니 돌아가셨어. 라는 박보살의 확신에 찬 대답. 큰언니네 집에 도착을 해서 근처에 주차를 하는데 119 구급대 분들이 형부를 들것에 실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쓰러진 거겠지 하며 차에서 내리려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 형부의 팔. 그 팔을 아무 말 없이 들어서 다시 들것에 올려주는 아빠. 너무 무섭고 믿기지가 않아서 전 차에서 내리질 못했어요. 얼마 동안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아빠의 전화.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한 건지 허가지가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주한 온기 없는 큰형부. 특유의 사람 좋은 표정과 웃음으로 소주 한잔 하자 하며 일어날 것 같은 형부가 눈을 감았죠.
사이는 급성 간경화로 인한 간질환. 복수가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 형부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통증이나 증상이 있었을 텐데 병원을 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온 가족이 너무 답답해들 하셨어요. 형부가 돌아가시고 아마 다음날이 금요일인가 박보살이 회사를 마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서 조문을 했어요. 박보살이 조문을 끝마치고 둘이 대화를 나누었죠. 내가 형부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날 큰언니네 집에서 저승사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뒤에 서서 박보살을 쳐다보며 쉿 하는 손짓을 했다고. 형부랑 마지막일 것 같은데 술 한잔 받아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이치인데 거스르면 안 되는 일이라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부한테라도 귀뜸 좀 해주지. 형부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 라고 하니 형부도 알고 계시더라 하는 박보살. 형부도 마지막인 걸 알고 나를 그렇게 붙잡은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미칠 것 같이 아프고 또 박보살 덕분에 내가 끝까지 뿌리치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에 형부랑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고맙고 그랬었죠. 그리고 형부 49제를 지내는 중에 박보살이 저더러 그랬죠. 형부가 언니 대신 가신 거야. 그래도 애한테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다 하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 언니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형부가 대신 갔다는 박보살의 말.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박보살 이모한테 가서 물으셨어요. 형부가 큰언니 대신 간 거 맞냐고. 그러니까 이모님 말씀이 큰언니 팔자에 올해 이후에 운명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팔자에 운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물으니 팔자는 바꿀 수 없지만 사주는 바꿀 수 있지. 신랑이 바꿔주고 갔다 하셨죠. 언니는 팔자에도 없는 생을 사는 것이니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형부 49제에서 마지막 제를 지내는 날 박보살도 절에 왔는데 형부네 집에서 사돈 어른들이 다니시는 곳에 49제를 지냈어요. 근데 겉모습은 절인데 무속인 같아 보였죠. 접신을 하셨기 때문에 스님으로 보이는 분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저제 준영이랑 언니 잘 부탁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박보살 어깨를 투닥투닥하며 비밀 지켜줘서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에 대한 정보도 없으셨을 테고 박보살이 봐도 형부가 오신 게 맞다고 하니 저는 형부가 부탁한 거 꼭 들어주리라 마음먹었죠. 형부 49제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큰언니는 부정맥으로 시작해 사온 것이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고 꼬박 3년을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을 오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 모두가 지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외할머니가 또 대장암 투병 중이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 수술보다 항암 치료와 요양 치료를 길게 하셨고 엄마가 속썩여서 할머니가 아프신 것 같다며 아빠에게 할머니 요양을 곁에서 해드리고 싶다고 서울에 계시며 주말에만 집에 오시던 상황이었어요. 오빠랑 새언니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작은 언니랑 작은 형부도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 아빠랑 제가 3년 동안 언니 뒷바라지를 한 거죠. 거기다 언니 아들까지 제가 3년을 키웠으니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대견한 듯 수담수담. 엄마가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딸은 엄마 팔자 담는 데서 네가 애 딸린 호랩이랑 결혼한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조카 키우는 걸로 액땜한 거라고 좋게 생각하자. 우리 엄마 정말 긍정의 끝판왕이지 않으세요? 박보살 이모님이나 스님들께서 엄마를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 업을 다 닦은 사람이다. 엄마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조카를 키워보니 솔직히 남의 애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 조카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니까 남의 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빤 계속 그때 노승희 하신 말씀을 되뇌이시며 그때 언니를 절에 데려다 놓을 걸 그랬다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언니가 아픈 것보다 내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때문에 정말로 아빠가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실지 또 어떤 어드벤처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큰일이 있고 난 후 더 견고해졌다고 믿고 싶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은 언니도 많이 나아졌고 내 곁엔 내 고생을 함께 짊어지고 가주겠다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 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전 정말 행복해요. 계속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팩트만 써야 하나? 아님 속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아야 하는 건가? 엄청나게 방대한 공간이자 동시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는 곳에 나의 사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등등 정말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전 가짜글은 싫으니까, 그리고 내 글을 좋아해주는 분들이라면 내 가족사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시겠지 싶은 마음에 모든 걸 썼네요. 다시 부모와 가족을 골라서 태어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울 형부에게, 형부야, 그렇게 예뻐하던 막내 처제한테 이젠 백설공주라고 불러주고 엄마가 제가 어디 백설공주니? 뱃살공주다 라고 하면 뱃살공주라도 좋아요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남친이랑 형부랑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농담 따먹기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형부가 여기에 없네. 큰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못된 마음도 먹었고 형부 금쪽같은 아들 귀찮을 때도 버거울 때도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 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먼저 간 형부 원망도 많이 했다. 아직도 나는 주말에 집에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안 본다. 준영이 혹시나 아빠 생각하고 주눅 들까봐. 우리 집에선 금기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젠 안 그러려고. 아빠 어디가 못하면 이모 어디가 하면 되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못하면 이모부가 돌아왔다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제 준영이 잘하면 잘했다고 2배로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줄게.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도 2배로 할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준영이 바르고 착하게 자라도록 많이 보살펴줘. 그리고 우리 준영이 형부랑 언니 안 닮았는지 공부를 너무 잘한다. 조카들 중에 공부할 싹수가 제일 많이 보인다. 자기 물건 못 챙기고 너무 순둥이라 걱정이긴 한데 날 닮은 건지 영특하다. 판사가 꿈이래. 우리 집에 법조인 나오게 생겼다. 든든하네. 형부랑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하던 날에 형부가 그랬지. 막둥이는 웃는 게 진짜 달덩이처럼 환하고 이쁘니까 항상 웃으라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면서 짜증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 웃으며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이다. 그날이 마지막으로 형부랑 보낸 시간인 걸 알았다면 내가 우리 형부 꼭 한번 안아줬을 텐데 후회된다. 형부, 그래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게. 지켜봐줘. 응원해줘. 너무너무 보고 싶다. 박보살 10편입니다. 29살이 보름도 안 남았네요. 우울. 20대의 박보살 시리즈 몇 번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방금 유튜브 들어와서 댓글 훑어보는데 개뻥이라고 어쩌고 하는 댓글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기가 이해를 딸리는 걸 나보고 난리야. 독서 좀 더 하고 와요. 안쓰. 그리고 그렇게 개뻥 같고 소설 같으면 안 읽으시면 됩니다. 괜히 님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걸 따위에 할애하지 마시길. 근데 또 저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더 챙겨 읽어요. 알고 보니 애독자. 오늘은 저렇게 키보드로 혹은 글로 혹은 새치혀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박보살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었죠. 말이나 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 현생에서 남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욕설을 입에 자주 담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추남, 추녀로 태어난다고. 지금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의 입으로 업을 잘 닦은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박보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착하고 고운 식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그러니 열복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자 박보살이 하는 말. 그러니까 글 쓰나. 니는 이 현실을 잘 이겨내서 지금 예쁘고 좋은 말만 써야 된다. 현생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 이런 박보살년. 내가 니 때문에 욕을 못 끊는다 이거사. 아무튼 제가 박보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선배가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말이 좋아 선배지 학교는 한 10년 선배일 거고 우리 오빠의 몇 년 후배이고, 아무튼 그런 분이 하시는 중국집이죠.
그 선배는 위로 형이 한 분, 누나가 한 분 있고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는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고 형은 술에 찌들어 살며 도박에 빠져서 암튼 사랑고시를 못했어요. 거기 짬뽕이 얼큰하고 맛있어서 한때 박보살이랑 자주 가던 곳이었죠. 장사도 겁나 잘됨. 선배의 아버지가 배달을 하셨는데 늘 궁시렁궁시렁. 이 신발것 더럽게도 처먹었네. 에라이. 미친년들이 그릇을 왜 늦게 내나? 막 이런 식으로 욕을 자주 하셨어요. 그중에 선배의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시던 욕은 신발 나가 뒤져라. 이건 뭐 손님이 좀 까다롭게 굴거나 아님 본인 자식들에게도 습관적으로 저런 말을 하시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 있는데 저렇게 욕을 하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거기 자주 갔죠. 짬뽕이 맛있어서 짬뽕의 노예예요. 근데 어느 날 짬뽕을 먹다가 그 아저씨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저한테 예언? 비슷한 걸 했어요. 저 아저씨 남들한테 자꾸 나가 대져라 나가 대져라 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돌아갈 팔자다. 전 그때도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욕설을 들으니 박보살도 기분이 나빠 저러는가 보다 여겼었죠. 그 길이 있기 전까진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배 갔다가 점심이나 먹자며 만났는데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나 한 그릇 먹자며 제 차로 교회에 있는 식당에 가는 길이었죠. 그때 박보살이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박보살은 여름에는 조수석에 안 타려고 해요. 에어컨 안 쐬도 소름 돋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늘 뒷좌석에 탔죠. 콩국수집이 교회 쪽이라 한적한 길을 따라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보살이 어? 하는 거예요. 조수석에 탄 친구랑 나랑 동시에 왜? 라고 했죠. 우린 박보살이 어? 하면 왜? 하며 깜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봤나 봐. 라는 박보살의 말에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는데 차 좀 돌려봐. 라는 박보살의 목소리. 차를 돌려서 박보살이 세우라는 것까지 서행을 했어요. 길 옆쪽에 정차를 했더니 박보살이 내리더라고요. 내리지 말고 차에 있어 라며 도로 옆으로 난 시골길로 조금 걸어가는 박보살. 얼마쯤 걸으며 풀이 많이 자란 도랑 쪽을 계속 살피다가 박보살이 우두커니 멈춰섰어요. 그리고 멈춰선 자리에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통화를 끝내고는 다시 내 차 근처로 와서 우리가 자주 가던 중국집의 이름을 말하며 빨리 전화해서 사장님 오라고 해 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영문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욕쟁이 할아버지 저기 쓰러져 계신다. 119에 신고했으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서 알려줘 라고 말하는 박보살. 저는 급히 그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과 위치를 설명하고 지금 119를 기다리는 중이니 이쪽으로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통화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도로 옆 시골길에 있는 도랑에 빠져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는 안 보이셨는데 박보살이 뭘 보고 차를 돌리라고 한 걸까? 할아버지는 쓰러지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구나. 박보살이 그걸 봤구나. 이 생각을 하니 살이 벌벌 떨렸죠. 같이 있던 친구도 눈치를 채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제? 네 사람 보고 차 돌린 거 아니제? 라며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래 돌아가셨다. 아까 차 타고 지나갈 때 도로가에서 서성이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돌리라고 한 거다 라는 박보살. 잠시 뒤에 선배랑 119랑 비슷하게 도착을 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그날 저녁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신 거 누구가 발견했다며. 그 어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다. 내일 문산 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박보살이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는. 에휴 그 할배 맨날 첫날 남들한테 나가 뒤져라 가더니 본인이 나가서 돌아가실 거라고 내가 그랬지. 외롭게 돌아갈 팔자라고. 제가 궁금해서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 보였냐고. 그럼 나는 어떻게 죽겠냐고. 그랬더니 박보살이 그랬죠. 생각하는 대로 안 살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 있지. 말도 똑같다. 생각 없이 입 밖에 내면 그게 꼬리표처럼 자기 인생에 들러붙는다.
맨날 첫날 남들한테 나가 늦어라 하는 그 말이 할아버지한테 꼬리표가 된 거지.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서 객사기실을 본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를 본 것도 아니다. 자기 언행대로 돌아갈 팔자가 보이더라. 그리고 이년아, 닌 맨날 배불러 죽겠다 그 말 자주 하니까 배 터져 죽을 거다.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그래 배 터져 죽으면 좋다 이거사 라고 했지만 소심하게 다짐했죠. 소식하기로. 근데 존트 반전은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거지만요. 박보살 말에 의하면 그 선배의 누나와 형은 크면서 혹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것들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엇나가고 꼬이는 걸 거라고. 중국집 사장인 선배는 성격이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날에 짬뽕 국물 많이 달라고 해도 늘 똑같이 주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성격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는 좀 일리가 있는 듯. 우리도 살면서 듣기 싫은 말들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흘리고 적당히 주워 담으며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쁜 진심, 감동적인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시지만 간혹가다 악의적인 댓글 다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전 주문을 외우죠. 에이라이 판사.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새해엔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하잖아요. 저도 그렇답니다.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여자라면 신년 계획에 항상 포함되어 있죠. 저는 구정쉬고 결혼 날짜를 잡을 거라서 아마 가을쯤 식을 올릴 것 같아요. 네네, 이번만큼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필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엉엉 슬프다요. 그리시리 슬픔. 그리시리는 저희 강아지들 이름이거든요. 방그리 방시리. 제가 맨날 개슬픔하면 예랑이가 그리시리 슬픔이라고 한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예랑이가 금연을 하기로 약속을. 내가 있는 인간이라면 같이 노력한다는 예랑이를 놔두고 치킨, 피자, 파스타를 품으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예랑이는 담배를 열심히, 저는 지방 축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2014년 대망의 마지막 날, 난 그리실이 폭식할 거예요. 폭식하니 파바닥 생각나는 친한 회사 언니가 있어서 오늘은 그 에피를 투척할까 합니다. 폭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언니랑 저랑 대박 잘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이거 올 땡땡 언니랑 먹어야 되는데 막 요래요래 생각날 정도로 친한 언니죠. 언니도 주말에 신랑이랑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면 내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에서 언니를 써니 언니라 부를게요. 저는 잘 먹음, 진짜 잘 먹죠.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내가 좀 많이 유쾌하게 굴었더니 신랑 쪽 지인이 나를 콕 집어 소개해달라고 해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억지 소개팅을 했어요. 첫 만남에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는데 거기가 4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인 거예요. 저는 배고픔을 못 참아요. 손이 달달 떨리고 굉장히 예민해지기에 아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냥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하며 내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근처에 있던 삼계탕집. 난 어차피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얘랑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그닥 없었거든요. 소개해준 친구 커플도 편하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라고 했기에 별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막 먹었어요. 내 생애 첫 소개팅에서 삼계탕 국물까지 원샷 때렸죠. 아 참고로 밥은 제가 샀어요. 왜? 내가 더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개팅남이 커피를 산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내가 잘 웃고 잘 먹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며 들으셨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친하게 지내자는 소개팅남. 알고 보니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물었더니 아 했죠. 예전에 소개팅남이랑 같은 과였던 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언젠가 그 친구네 단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저 선배 인기 많다? 키 크고 매너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서 완전 인기남이야 하며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바로 소개팅남이었던 거죠. 키도 크고 이름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저녁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해서 말했더니 깍깍거리면서 잘해보지 그러냐며 난리가 났죠. 나한테 대리만족 하려고?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아줌마가. 그리고 또 대박인 건 그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암튼 신기한 인연이군 하고 여겼어요. 몇 번 연락이 더 오고 갔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근데 이상하게 만날라 치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만날라 치면 내가 몸살이 나서 아프고 타이밍이 어찌나 절묘한지. 아쉬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인연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안 봐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그날 써니 언니가 박보살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서 박보살이랑 같이 언니네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면서 집에 허락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 소개팅남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 박보살도 앉아있는 상황이었죠. 나는 친구나 얘랑 얘가 급 데이트하자며 오는 건 진짜 좋은데 즉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예상치부터 만남이 주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그러는 건 싫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특히 내가 약속이 있는데 불쑥 나타나면 어쩌란 말임? 카페에 가서 써니 언니는 박보살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인사했고 언니랑 박보살이랑 친해요. 우린 먹방하는 여자들. 나는 소개팅남에게 오늘 선약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 보냈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지 않으셔요? 소개팅남도 피해갈 수 없던 거죠. 박보살 매눈. 언니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소개팅남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만나지 마라 하는 박보살. 어차피 만날 생각 없었다. 근데 왜? 라고 물으니 여자 많이 꼴 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카한테 늘으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여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위기라나 뭐라나. 뭐 저는 원래 내 거 아닌 것엔 별 관심 없다며 쿨하게 운전을 했죠. 그리고 도착한 써니 언니의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고향집에 와 계시던 써니 언니의 친언니분과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 알고 계셨던지라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써니 언니의 친정집은 시골 동네라 한적하고 마당을 가진 집이 주는 고즈넉함과 안락함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봄의 밤을 만끽했고 박보살은 언니네 집터를 둘러보고 있었죠. 언니는 몇 년 전부터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요. 대략 설명하자면 써니 언니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 딸이고 오빠,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세상에 돈을 혼자 다 번다고 할 만큼 잘 되던 오빠의 사업도 와르르 무너지고 식품업을 하는 언니도 소송에 휘말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행방불명이고 써니 언니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이유 없이 몸이 너무 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서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다고 늘 걱정이 많았죠. 원래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고향집이라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혼자 고향집에 계시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평생 먹방으로 다져진 을이 박보살에게 부탁을 한 거였고 박보살이 고향집에 가보자고 했던 거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박보살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지 마당으로 나왔고 옥상 계단 담벼락 쪽을 살피다가 나무 밑둥을 발로 툭툭 차며 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써니 언니가 가보더니 아 그거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석류나무인데 나무가 너무 커서 옆집 담장을 계속 넘어갔거든. 옆집 아줌마가 싫어하셔서 매해마다 우리가 그 집에 넘어간 가지를 쳤는데 우리가 바빠지고 제때 가지를 못 치니까 우리 엄마가 나무 베었다. 몇 년 전에 라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말끝을 흐리는 언니. 이거 베어내고 집이 많이 시끄러워졌겠는데요 라는 박보살의 말에 박보살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바보같이 왜 몰랐겠노. 이 나무가 사이 좀 있거든 하며 써니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우리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한 농부의 장남이었다.
그래도 부모님이 성실히 돕고 우리들 잘 타이르면서 진짜 좋은 아들,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다. 큰오빠는 군대에 갔다 와서도 부모님 농사 같이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읍내에 신발을 사러 나갔고 거기서 우리 새언니를 만났어. 신발 가게에 일하던 새언니를 보고 반해서 연애하자고 꼬셨단다. 알고 보니까 새언니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형제도 없었대.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냥 데리고 집에 왔지.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다 하면서 나는 너무 좋았다. 우리 새언니 천사같이 너무 착하고 내 사춘기 시절 고민거리 상담해주고 친언니보다 더 살가웠거든. 새언니는 고향집에서 살림하고 소일거리 도와주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을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전부 우리 집에 장손 기다리는 때였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아무래도 아기 가진 것 같다고 해서 읍내에 산부인과를 가는 거라.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하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더라. 자궁암. 딱 8개월 만에 한나라로 갔다. 우리 새언니. 석류나무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던 나무인데 새언니가 석류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석류가 익으면 오빠랑 언니랑 열매 따서 나눠 먹고 그랬었지. 나무 밑에 의자에서 언니랑 오빠랑 추억도 많았고 언니가 죽기 전에 오빠한테 그러더란다. 다른 여자 만나서 예쁜 아기 낳고 잘 살라고 자기가 꼭 하늘나라에서 돌봐준다고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거 선물해줘서 고마웠다면서. 처음 가져본 가족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기억되고 싶으니 석류나무 보면서 내 생각 가끔 해달라고 했단다. 없애버리지 말고 가끔 석류열매 열릴 때 생각해달라고 했단다. 그걸 배웠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서럽겠노. 내 첫 번째 새언니의 이야기다. 우리 언니 그동안 많이 섭섭했겠네. 언니야 미안해 미안해 하며 흐느껴 오는 써니 언니를 달래고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써니 언니의 친언니가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의 오빠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인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고 미친 듯 바쁘게 살면서 성공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해요. 나무를 베어서 집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말에 믿기지는 않지만 우선 고향 쪽으로 오겠다는 써니 언니의 큰오빠. 다음날 큰오빠 되시는 분이 오셨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느냐며 박보살에게 물었죠. 박보살은 써니 언니 오빠분에게 베어낸 나무 밑둥을 뿌리까지 다 드러내라고 하고는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밑둥과 뿌리를 전부 태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새로운 성리나무 묘목을 사와서 심고 정성껏 가꿔주라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네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었겠지만 어머니도 많이 회복하시고 오빠도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중이라고 해요. 써니 언니 딸들도 이젠 체육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써니 언니 언니도 소송이 잘 해결되었다는. 그 일들이 잊혀갈 즈음 조카가 되게 흥미로운 말을 했죠. 땡땡땡 선생님 귀신 본데 가위 자주 눌린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던데 대박 무서워. 응? 내 주변에 귀신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겨? 하며 박보살에게 카톡을 했어요. 그 소개팅남 귀신 본댄다? 그랬더니 박보살이 답장이 왔는데 지 등딱지에 붙어있는 것도 알겠네? 헐 대박사건.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전화 연가도 붙었더라. 야 어쩐지 그런 사람이 미쳤나. 니 뭐 보고 호감 갖겠노. 귀신 보이는 친구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생한테 붙은 연가가 니를 선택한 거겠지. 이성적으로 니한테 호감 가진 건 아닐 거라. 라며 겁나 비웃는 박보살. 내가 판관 포천천이었으면 니는 당장 개작사 이년아. 꽥 소리 질러주고 전화 끊었어요. 전 다음 생에 최소 오징어 예약이죠. 요걸 못 끊어요. 관세음 보살. 이미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아마 자기한테 연가가 있는 걸 알 거라며 모른 체 하라는 박보살의 말에 전 그냥 모른 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전거를 가셨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느덧 2014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몇 시간 후면 30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얘랑이랑 달달함만 보여줘서 그렇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고 웃으며 다시 끌어안기도 하거든요. 나 자신을 깎아서 또 그 자신을 깎아서 맞춰가는 과정이 매일 행복하고 달달하지만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한 한 해였어요. 언제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던 곁에 있어준 그에게 고맙다고 박보사 시리즈를 다시 써보라고 용기를 주고 독촉해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수상소감 멘트가 죄송 시상식을 너무 많이 봤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 옆에 있다면 끝까지 잘 이어나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인연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박보사 이야기 계속 될 거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은 박보살이랑 윤현실에 있었던 썰 좀 풀어가면서 재미지게 글을 써볼까 해요. 박보살은 풍기는 포스가 마치 뭐랄까? 그래 범새끼같이 반질반질한 눈 더하기 날카로운 매 눈. 무척 차가운 인상이죠. 웃는 것도 차가움.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박보살의 연가를 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박보살이랑 눈을 잘 못 마주치죠.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왜 학교 앞에 변태 아저씨들이 자주 출몰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 앞에도 자주 오던 변태가 있었어요. 그런 변태들은 깍깍 놀라는 걸 즐기려고 오기 때문에 막 야유를 퍼부어주면 당황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도 애들이 막 야유 퍼붓고 그랬었죠. 뭐 쪼만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저씨는 자주 와서 그런가 오히려 야유를 즐겨요. 겁나 고수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욱수로 더러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변태 아저씨가 교문 앞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 나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이상 야릇하고 더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이 더 빨라졌.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 그 표정을 생생히 기억나요. 글 쓰면서 떠올리니까 또 혈압올라 막 분하네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기분이 더러웠나 봐요. 무슨 패기인지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며 그랬죠. 이 새끼가 미쳤나? 와 기분 더럽게 지랄이고 확만 척추 접어볼라. 그랬더니 이 미친 변태가 실실 웃는 얼굴로 자기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마구 흔들어대며 저에게 다가왔죠. 순식간에 쫄아서 가뜩이나 달리기도 못하는 저는 팔다리가 로봇이 되어버렸어요. 꿈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팔다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 본 적 있으시죠? 딱 그런 상태가 됐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때요 너? 딸마 마지막 인사하거라 니 한테. 욕설 리얼리티 위하여 경상도 여자가 다 이렇지는 않아요 라며 가위를 들고 나타났죠. 네 예상하셨듯 그 패기 쩌는 여자는 박보살이었어요. 근데 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변태 시끼가 오늘 나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빛에서 진짜 오늘은 음란마귀 포턴 터졌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박보살 손을 잡고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박보살의 얼굴을 초점 없이 바라보던 변태의 눈에 이성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태는 뒷걸음질을 쳤죠. 박보살은 쫓아갔어요. 박보살의 얼굴에 내가 오늘 저것을 반드시 자르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 거죠. 그런데 저는 박보살이 저렇게 좀 가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박보살을 따라갔죠. 그 변태는 생전 처음 보는 미친 또라이 같은 여고생한테 틱컵을 했나봐요. 절정에 다 날았을 때 웬 무섭게 생긴 여고생 하나가 가위를 들고 자른다고 쫓아오니까 말이에요. 회귀 본능인지 기수 본능인지 이 멍청한 변태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스스로 알려준 거죠.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변태. 그리고 박보살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당연히 기척이 없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내지 않나요? 박보살은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또 찾아갔어요.
물론 나랑 다른 친구들도 같이 초인종을 눌렀더니 평범한 아저씨가 대문을 열더라고요. 전날 그 변태였죠. 그 변태는 박보살의 얼굴을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발하는 아저씨한테 박보살이 그랬어요. 진짜 어제 끝장낼래 했어요. 아저씨 바깥에 좀 사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학교 앞에 보이면 그땐 정말 자릅니다. 그 변태를 혼쭐 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보살에게 물었죠. 근데 네 어제 그 가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데? 그러자 박보살이 말했어요. 애들이 변태 얘기 하길래 내 한 번만 만나라 싶어서 벼르고 있었다. 가방에 항상 챙겨 넣었었지. 준비성 겁나 철저해 이 섬세한 여자.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앞에 그 변태는 안 나타났어요. 다른 변태들한테까지 소문이 났는지 우리 학교 앞에는 변태들의 출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변태 출몰 지역엔 박보살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에피를 하나 풀도록 할게요. 고양이에 관한 글이에요. 왜 옛날 어른들은 고양이더러 요물이라 하지 않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숨이 기울는 곳에 잘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강아지들과 다르게 솔로플레이 성향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도도한 탓에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박보살네 집은 한적한 동네에 있었어요. 집들은 전부 주택이고 옛날 집들도 덜어 보이는 동네이죠. 몇 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때 박보살은 대전에서 일할 때였는데 주말마다 애인을 만나러 대구에 오곤 했죠. 그 애인이 저예요. 그날은 박보살네 놀러를 갔었는데 박보살은 김장도 파묻어야 된다며 앞마당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아들 취급받아요. 그것도 건장한 아들 취급. 나는 민감한 장이 트러블을 일으켜 화장실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박보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하니 또 싸움 붙은 모양이네. 에휴, 말리러 가야겠다 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박보살이 쌀자루 같은 것을 손에 쥐고서 할머니와 대치 중이었고 동네 분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박보살한테 어마무시한 악담을 퍼부으셨죠. 니년이 그렇게 사니까 니 애미가 아픈겨. 이년아 이 육실하려나. 박보살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세요. 박보살의 입을 앙 다문 채 할머니 욕을 무시하며 자루의 매듭을 풀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고양이 두 마리였어요. 박보살이 입 다물고 있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뜻인데 이러다 할머니랑 싸움 붙겠다 싶어서 우선 저는 할머니 좀 진정하세요 라며 천사의 탈을 쓰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열변을 토하며 하는 말이 본인 집 주변에 고양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이 아픈 거라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다면서. 그래서 이놈의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건강원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길에 박보살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빼앗았다고. 어른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노발대발 지랄지랄을 하시더라고요. 전 고양이를 잡아 건강원에 갖다 준다는 말을 듣고 진짜 막 돌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할머니 건강원에서 고양이를 누가 사요? 그거 불법이라 잡혀가요 라고 했어요. 불법이라는 말을 듣더니 할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참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우리 쏘아보며 깍채 침을 뱉고 가셨다는.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박보살이 하는 말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고 해요. 박보살과 저는 길냥이 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촉을 곤두세우거든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보이지는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윗집 할머니가 쌀자루를 손에 들고 박보살네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루를 유심히 봤더니 거기서 뭔가 버둥거리듯 움직이며 또 냐옹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박보살은 할머니한테 자루 안에 있는 게 고양이냐고 고양이를 왜 자루에 넣어 가시냐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건강원에 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한 거라며 도대체 어느 점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그러면서 박보살이 고양이 때문에 아프긴 지들이 살생을 많이 하니까 아프지.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괴로워할 거다 라고 했어요. 박보살 말로는 그 할머니는 고양이를 많이 갖다 팔았을 거라고.
또 그 아들은 매일 낚시에 사냥에 살생을 하고 돌아다니더라며 억울한 눈이 많이 보인다. 죄 짓는 일 그만 멈춰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날 박보살은 할머니에게서 빼앗은 고양이들을 데리고 대전으로 갔어요. 불안해서 안 된다며 그냥 내가 거들난다 하고 데려갔죠. 둘 다 동배인 것 같았고 둘 다 순놈이었거든요. 박보살이 하는 말이 사람 수컷은 안 오고 고양이 수컷만 온다고. 심지어 유기견을 발견해도 수컷이라고. 남자복 맞네 박보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일은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박보살이 대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아예 왔고 저랑 박보살은 애인 사이답게 매일 데이트를 했죠. 저도 그때 학부형이랑 싸워서 공부방 처분하고 백주놀이 시작한 때라 시간이 많았어요. 돈은 땅을 팔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로 우린 박보살네 집에서 많이 놀았죠. 그날도 박보살네 집에서 잉여스럽게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봤더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이 고양이를 갖다 팔던 윗집 할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한 달 전 할머니가 또 고양이를 잡다가 고양이가 할머니를 할퀴고는 도망을 갔고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돌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붙여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박보살이 무슨 제비다리 고쳐주는 흥부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동네에서 이런 거 잘 보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박보살의 전화번 네티즌 부업은 오디라 포임으로 그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따라갔고요. 박보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집에 도착을 하니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저랑 박보살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할머니가 누워 계신 게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듯? 그런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다리도 부러져서 불편하신 분이 왜 저렇게 계시지? 하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할머니 딸이 할머니한테 엄마 일어나봐라 하며 부축을 하려 하니 갑자기 할머니가 야옹 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헐! 난 저 할머니 노망났구나 싶었죠. 근데 박보살이 유심히 할머니 행동을 지켜보더니 이건 못 도와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예요. 하고는 돌아 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는 할머니 딸에게 박보살은 오빠분인지 동생분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아드니 말이에요. 살생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라는 충고를 해주었죠. 나는 그 할머니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갖다 판 고양이 중에 아마도 뱃속에 아기 고양이를 가진 어미가 있었을 거라고.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보는데 할머니가 임신한 암컷 고양이로 보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양이가 한이 대단하게 서려 있어서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그냥 두면 결론이 날 거다 했어요. 정확히 보름 후 그 할머니랑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이런 방구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하신 채 고양이 울음소리만 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박보살네 동네에서는 그 할망구 고양이 잡아서 갖다 팔더니만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죽었다더라.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박보살한테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박보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가망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혹시라도 도와주면 고양이 혼이 나한테 올라고 덤비더라.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고 명물이다. 흔히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박보살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 할머니의 아들은 낚시를 해도 물고기들을 방생해주고 사냥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나보다 약한 존재라며 학대를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짓밟는 자들 꼭 다음 생에 그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고통받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12시가 다 되어가네요. 파닭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시간 안에 올린다고 식탁에 두고 있었다는. 와,
정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제겐 치킨보다 소중합니다요. 이제 먹어야지. 박보사 13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박보사 13편 신명나게 휘리릭 써보겠습니다. 박보살은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에요. 그건 글쓴이인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가 박보살은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죠. 오늘은 박보살의 남자 사람 친구들 중에서 가장 절친한 Y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보살이 중학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남사친 Y군이 있었어요. 둘이 남녀혼탕에 들어가 발가벗고 목욕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친구 사이죠. 저도 고등학생이 돼서 박보살과 친해지면서 Y군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3, 4년 전 Y군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Y군의 건강 상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건강하던 체구는 다 어디로 가고 살이 쏙 빠져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 영양이 부실해서 그런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암튼 그때 우리는 Y군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평소 자주 가던 맛집에서 나 박보살 Y군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Y군이 약속을 펑크 냈어요. Y군의 친형이 산악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모님과 Y군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때 Y군 집안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조금 많았던 시기였죠. 마가 끼었나? 할 정도로 Y군 부모님네 가게에 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났었어요. 우린 걱정을 하며 꼭 병문안을 가자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Y군의 형이 박보살의 절절한 짝사랑 상대였거든요. 박보살 흑역사. 왜 흑역사냐면 중학교 때 박보살이 Y군의 친형을 너무너무 열렬히 좋아했는데 Y군이 종종 그 사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형 사진은 물론이고 형이 신던 양말까지 박보살한테 팔아먹었어요. 미친놈. 근데 이 미친년이 그걸 또 샀다고. 아니 그 냄새나는 걸 어디다 쓰냐고요. 킁킁 냄새 맡은 거 아닌가 몰라요. 하여튼 섬뜩한 년. 이런 상상하는 내 자신이 싫다요. 후구. Y군 형이 다친 지 며칠이 지나고 박보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문안을 갈 건데 쑥스러운가 뻘쭘함에 공존일 듯 하다며 같이 가자고. 후후후. Y군의 형이 좋아한다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오랜만에 메이크업하고 삐닦고 도시는 채로 우리 집에 온 박보살. 대략 난감. 제가 손봐주고 싶지만 저도 손이 개발인지라 멍멍. 내 얼굴에도 못 그리는 그림을 박보살님 용안에 그리면 아니대오. 결국 에뛰드 하우 샵에 일하는 제 친구한테 데려가서 메이크업 수정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갔죠. 휴, 박보살 보자하기 힘들다요. 병실에 들어서니 누워있는 Y군의 형과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있던 Y군. 통상적인 안부의 말을 주고받고 병실에 앉아서 박보살이 가져온 케이크를 먹었어요. 박보살 이것은 Y군 형 앞에서 어찌나 조신조신 열매를 먹은 여자 행세를 하는지 지켜보는 Y군과 저는 고역이었다는. 다행히 Y군의 형은 걱정했던 머리는 심각하게 다친 상태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타박상과 외상이 조금 있을 뿐 곧 퇴원을 한다고 했어요. 오빠 얼른 쾌차하세요. 퇴원하고 식사 같이 해요. 하며 병실 문을 조심히 닫는 박보살의 조신한 뒷모습에 같이 나온 Y군과 저는 육성으로 터지고 막 놀려먹으려는 찰나 박보살이 Y군을 째려보며 뜨거우면 왁하노. 뭔 억하심정으로 너희 집에 분풀이고 라는 박보살이 말에 난 또 심쿵. 이것이 또 못 볼 것을 본 게야. 무슨 영문인지 묻는 Y군의 말에 박보살이 대뜸 뼈짜리 잘못된 거 아니가? 내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 할매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너희 집 자꾸 사고 터졌다 아니가? 라는 거예요. Y군 생각에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며 사실은 큰 집에도 이런저런 속 썩는 일들이 많았다고. 혹시 묘치가 잘못된 거라면 요런 이장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Y군이 박보살에게 물으니 할매 입을 앙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만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헐, 그럼 아까 우리 Y군 할머니랑 둘러앉아 케이크 나눠 먹은 거니?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그 주 주말에 와이군의 부모님이 박보살을 부르셨어요. 본인 자랑 같지만 제가 박보살보다는 부침성이 좀 좋고 사교성이 있어서 박보살은 어딜 가든 특히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는 저를 대동을 했죠. 와이군 부모님께서 묘자리는 저명한 풍수가 분께 받은 자리라며 묘자리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말했고 그런데도 박보살은 끝까지 할머니 때문에 집이 시끄러웠던 거라며 자기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할머니 산수에 가보자고 했죠. 와이근 부모님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와이근 할머니 산수에 도착을 했어요. 가져간 과일과 소주를 따라 놓고 와이근과 부모님이 절을 했죠. 원래 고인께 절을 2번 하지 않나요? 2번째 절을 하려는 순간 박보살 입에서 실수가 터져나왔어요. 절 안 받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와이군의 부모님께 박보살이 그랬어요. 제사 큰 집에서 지내시죠. 할머님이 큰 며느님 제사밥 안 얻어 자신다고 하세요. 자신다고 잡수신다고의 사투리. 둘째 며느리 와이군 어머니가 지내주면 안 되냐고 물으세요. 와이군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님 길이 언제인지 혹시 제사 지낼 때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도 되는지 와이군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된 이상 와이군 어머니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기에 흔쾌히 제사 때 연락 줄 테니까 오라고 하셨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뚜둥 박보살과 저는 와이군 큰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전 제사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가끔 안동 쪽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면 근처 식당에서 꼭 헛제사밥을 먹을 정도로 암튼 나는 제사밥이나 먹고 와야지 룰루랄라 하고 신나고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박보살과 와이군 큰 집에 도착을 하니 친지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음. 와이군 친구들인데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불렀다며 와이군 어머님이 둘러대셨고 그렇게 제사 준비를 했죠. 큰어머님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주시면 와이군이랑 저랑 박보살이 상에 갖다 놨는데 큰어머님이 자꾸 힐끔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좀 이상했는데 뭐 원래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죠. 제사장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와이군 큰아버지께서 술을 올리시고 절을 하신 다음에 차례로 친척분들이 절을 하셨고 왜 조상님들 음식 드시라고 다들 나가서 문 닫는 거 있지 않나요?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히 말을 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의 눈이 박보살에게 주목되었고 박보살은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가서 제사 음식들을 손으로 뒤척거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현이 미쳤나? 왜 고인도 드시지 않은 제사밥에 지가 먼저 손을 대? 라는 눈빛으로 박보살의 행동을 관찰했죠. 와이군의 큰아버지께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 순간 박보살이 무서운 눈으로 와이군의 큰어머니를 쏘아보았어요. 아줌마 제사 지내는 분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할머님이 아줌마한테 제사밥 얻어 자시기 싫다고 하잖아요. 박보살이 손으로 뒤집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 세상에 전이며 과일, 밥과 국까지 모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러 깔아놓은 듯 했죠. 친척들이 수군대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마디씩을 하셨고 와이군 어머님이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했어요. 주저앉은 와이군의 큰어머니께 큰아버지가 고함을 치셨고 그제서야 큰어머니는 입을 여셨어요. 생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지독히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미워서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너무 원통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다고 해요. 제사 음식 차릴 때 몰래 머리카락 음식에 넣어두면 조상이 그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박보살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 그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입니다. 음식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드셨으니 할머님 돌아가시고 밥 한 끼 못 얻어 드셨네요. 라고 말을 했죠.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와이군의 할머님은 치매로 1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본래 굉장히 고드시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큰아들 와이군 큰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셨다고. 내심 큰며느리가 마냥 예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래도 꼿꼿하신 분이라 체면치레 하셨을 텐데 사람이 치매가 오면 자신의 속에 있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12년 동안 큰어머니께 갖은 수모와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 담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물린 뒤 친척들이 먹는 밥을 차릴 때는 들어있던 머리카락을 빼고 밥상을 차리셨다는, 친척들 전부 큰어머님의 행동이 야속하긴 해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그 정도로 할머님께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Y군의 큰어머니.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친척분들이 모인 김에 제사 문제를 상의하자며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어요. Y군이랑 저 박보살 그리고 Y군의 형은 근처 호프집에서 씁쓸하게 맥주 한 잔씩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박보살은 Y군의 형수가 되었죠. 그날의 박보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본 Y군의 형이 대시를, 둘이 뚜루뚜뚜뚜. 박보살이 범상치 않은 여자란 걸 Y군의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Y군의 어머니 즉 박보살의 시어머니는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가스나야, 니 땜시 제사 내가 다 맡았은께 니도 평생 같이 제사상 차리자잉. 결국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지는 못하겠다는 큰어머님의 말씀에 친척분들의 눈이 모두 둘째 며느리인 Y군의 어머니께 쏠렸다고. 뭔가 억지 효도. 박보살 오지랖은 하여튼 원래 제사 없는 시댁이었을 텐데 1년에 제사 8번 지내는 시댁으로 바뀌었죠. 짓발자취가 꼬아서 갔네요. 덕분에 저는 제사밥 자주 얻어먹었어요. 푸앗. 한 개 더 쓰고 싶은데 이래야 해서. 에라이, 뱀 이야기 한 김에 하나 더 스피디하게 씁니다. 그날 Y군 큰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호프집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뱀을 싫어하시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근데 박보살이 우리 외할머니는 안 그럴걸?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박보살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일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에요.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었대요. 아시다시피 박보살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유명하신 무속인이셨고 그 덕에 박보살의 외갓집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가보니 커다란 뱀이 옆집 부엌 아궁이 앞에 들어가 있었다고. 옆집 아저씨께서 도끼로 뱀을 찍으려는 걸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굳고 말리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뱀을 달래기 시작하셨다는데 나오너라, 네 살려줄 테니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스르륵 뱀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에 할머니는 뒷걸음질로 계속 뱀을 유인을 했고 동네 근처 산속까지 뱀을 몰아서 데려다 주셨다고. 뱀은 소리 없이 쓱 사라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박보살 외할머니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시게 되셨대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유방암일 거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유명한 한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신다면서 동네를 떠나시기 전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본인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죠. 박보살의 외외 증조 부모님이세요. 외할머님이 산소에 가기 위해 예전에 뱀을 몰고 가셨던 산을 넘으시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뭔가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할머님은 뱀에 그것도 독새에 물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쓰러져 앉으셔서 이대로 나는 죽을 운인가 보다 싶으셨다고. 스스로 정신을 잃으신 지 얼마나 지났나?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계셨다고.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셨다가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는 며칠을 고열로 앓으셨는데 독사한테 물려 곧 죽는다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발목에 상처가 아물자 부풀었던 가슴도 사그라들고 통증도 없어지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상하게 회복을 하시고 원래 가시려던 한의원에 가셔서 이상한 증세를 말씀을 하시니 그 한의사께서 독으로 치료한 것이오 하셨다고. 그렇게 박보살의 외할머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이걸 박보살의 가족은 뱀이 할머니께 은혜 갚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박보살은 외할머니가 뱀 좋아할 거라며
신기한 인연이죠. 제가 지금은 아무거나 꿀떡꿀떡 잘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어렸을 땐 놀라기도 잘 놀라고 체하기도 잘 체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새벽에 수시로 손가락 따주시는 할머니 집에 저를 업고 뛰어가신 적이 많으셨죠. 제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땄을 때는 돌쟁이였을 때 집에 놀러오신 친척 아저씨가 중절모 쓰고 안경 낀 걸 보고 꽝 놀래서 울더니 그날 저녁에 열이 오르고 보채서 손가락을 따러 처음 갔다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 정말 자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좀 커서 이제 뭘 좀 알 때 제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손가락 따러 할머니한테 데려간다 하면 엄청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나쁜 엄마.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박보살이 어버이날 혼자 계신 외할머니께 카네이션 가져다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라? 익숙한 그 집 앞. 그랬죠. 내 손가락을 가차없이 따서 피를 쭉쭉 내주셨던 할머니. 나한텐 홍콩 할매 귀신보다도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셨어요. 그날 박보살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어려운 사람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밥을 한 끼 차려주셨다고.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거린이 흐름상 이렇게 쓴 거예요. 시각장애인 분이세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얻어 드시고는 아침에 내가 용돈벌이하게 뭐 하나 가르쳐 줄란께 하셨다고 해요. 그분께 배우신 손가락 따는 법으로 용돈 버셔서 밥보다 등록금도 내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 물론 손가락 따는 것은 민간요법으로 요즘엔 불법 시술이라고. 근데 저는 요즘도 가끔 머리 아프거나 열 오르면 손가락 땁니다. 할머님은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손가락 따주시던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라는 것을 알기 전 어느 날 밤 몸보다 마음이 아파 혼자 할머니네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는데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생각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리 착한 게 무엇이 마음의 병이 났노? 아이고 아까워라. 마음 쓰는 거 속상한 것이 아까워 안타까워 라고 하셨던 할머님이 생각나서 뭉클해지네요. 으아 이제 일하러 갑니다. 자몽 세버스가 저를 짱 기다리고 있네요. 지난밤에 돼지꿈 꿔서 로또 사려고 했는데 13편 마무리한다고 못 샀어요. 에라이. 박보사 13편 기다려주셨던 님들 재미나셨나요? 이걸 읽으시고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추가해요. 글에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것 같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원래 박보살네 시집, 즉 윤오빠의 집은 남자들이 주도해서 제사상 차립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는 큰어머니 굳이 혼자 제사상을 차리시겠다고 다른 친척들은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큰어머님도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반성하시고 친척들 모두 남녀 가릴 것 없이 박보살네 시집에 모셔서 제사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만 제사상 차려야 되는 건 어느 쌍놈나라 법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조상 제사는 자기들이 지내야지요. 저희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 차려두시면 시집에 가서 절만 하고 옵니다. 음식 하려면 제 시누들이 하는 게 맞지요. 시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식들이 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주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시집에서도 저희 일이 바쁘고 힘든 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제사 도우러 못 가도 어느 누구도 저에게 서운해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훗날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버거워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면 저를 맡기거나 제사 때 음식을 분담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서 하기로 신랑이랑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내 조상 제사는 내가 우리 집 식구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제사 지내줄 여자 구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이 떨떠름하고 신겨운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 결코 내 조상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큰 스승인 저희 아버지 말씀 남기고 갑니다. 죽어서 밥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떠드리는 것이 효도다.
안녕하세요. 가끔 갑자기 떠오르는 박보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음 편을 써야지 해놓고 까먹어버리는 불상사가. 그래서 이제는 짧게라도 생각날 때마다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신랑의 사진 노트북으로 쓰는 박보사 14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싸였어요. 아웃사이더. 과활동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도 같은 아싸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 놀았죠. 그리고 출석률이 좀 저조했어요. 푸아. 대학교 때 신랑이랑 한참 썸 탈 때는 데이트하러 학교를 갔죠. 수업은 안 들어가고 데이트만 했어요. 아빠, 엄마 미안. 딸내미는 등록금 기부 천사임. 선배였던 신랑이 후배인 나를 봤을 때 자는 수업 때는 안 들어오고 저래가 졸업이나 하겠나. 가스나 앞으로 왜 살락하노. 맨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앞으로 왜 살긴 뭘 왜 살아. 무사히 졸업하고 당신이랑 과일장 가게 한다요. 꼬부랑 할배 될 때까지 신랑 깨물고 괴롭히면서 재미지게 살 거예요. 하하하. 신랑한테 문자 오면 그때 문자했으니 학교 온나? 또 학교 안 왔나? 출석 안 불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온나? 도서관 가자. 시험 공부해라. 수업 끝나면 밥 먹자. 도서관 갔다가 밥 먹자.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지 말고 전공 소설 좀 들다 봐라. 레포트 제때 냈나? 노트 정리해서 복사해놨으니까 들고 가라. 가스나야 정신 차려라 등등등. 신랑이 자기 노트 복사해주는 사람은 제가 유일했다며. 아직까지도 얼마나 생생냈는지 몰라요. 아니 복사해줘도 안 보는 걸 뭘 자꾸 살뜰하게 챙기길. 종이 낭비 고해성사. 암튼 이건 뭐 썸남이 아니라 제 학교생활 잔소리꾼이었죠. 그때 제 핸드폰에 신랑 이름 시험에였다는. 신랑이 그렇게 들들볶아도 저는 꿋꿋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참 내내도 해맑다 싶네요. 학교를 가면 수업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조영화를 보러 가거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소설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저에겐 엄청난 자양분이 된 시간들이었어요. 뭔가 나의 지성미를 살찌우던 시기였달까? 학과 공부는 게을리했어도 저는 참 재미지게 나름 의미있게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오늘은 그때 학교 안 카페에서 만난 잉여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 친구는 저랑 똑같은 아이였음죠. 등록금 기부 천사. 학교 본관 카페에 자주 갔는데 거의 갈 때마다 보는 얼굴. 읽고 있는 책을 보아하니 저랑 취향도 비슷하고 아무튼 서로 자주 보다 보니 눈인사 비슷하게 하는 사이가 되었죠. 젠장. 여자랑 썸 타는 느낌 별로였어요. 아무튼 그러다 어느 날 우린 똑같은 책을 들고 카페 옆 테이블에서 또 만났어요. 트리플 A형인 나지만 먼저 말을 걸었죠. 도대체가 저 잉여 인간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까? 올 때마다 있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먼저 말을 걸었더니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잉여 인간. 대답도 잘 통하고 미친 식욕도 비슷하고 그렇게 우린 급 절친이 되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잉여 인간을 잉여라 불러요. 잉여는 87년 토끼띠인데 생일이 빨라서 저랑 학년이 같았죠. 그렇게 우린 친한 친구 아시죠?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맨날 혼자 보던 조조영화도 둘이 보고 소설책도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읽고 나처럼 해맑은 뇌를 가진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기뻤다는. 근데 잉여는 그냥 딱 봐도 얘가 좀 고급져 보였어요. 대학생이 샷땡 가방만 몇 개씩에 시계도 까르띠띠 같은 것만 차고 다니고 심지어 차도 외제차였어요. 난 지금도 브랜드란 명품 잘 모르지만 대학생이었을 땐 더 몰랐는데 암튼 뭘 모르는 내 눈에도 고급진 잉여였죠. 좀 더 친해진 후에 알고 보니 잉여네 집은 기사 아저씨와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대구, 경북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셨다는. 전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좀 거리감이 들 뻔했어요. 왜냐면 잉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우리 목욕탕에 들러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 아버지가 뭐야 잉여 왔나? 여탕 들어가 씻어라.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 잉여라고 부르셔요. 전에 그래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아버지 맨날 내 친구들이 가게에 놀러 오면 씻으라고. 식당 하는 친구네 가면 밥 먹고 가라 하시듯 목욕탕집 막내딸 친구들은 씻고 가거라 소리를 자주 들었죠. 하루는 제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들어봐 얘 물었었다는. 그게 아니야 이 더러운 년들아 우리 대장님의 애정 표현이라고.
암튼 잉여는 부잣집 외동딸답지 않게 태도 벅벅 잘 밀고 반신욕도 잘했어요. 사우나에서 소금 처발처발하고 냉탕에 서서 포포수 틀어놓고 등 마사지도 잘하고 털털한 성격에다가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어서 우리 부모님도 잉여를 참 예뻐하셨죠. 내 주변에서 잉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단 한 사람, 내 주인 중 가장 사나운 여자 박보살. 둘이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잉여가 불교와 미신, 귀신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잉여네 집이나 잉여의 종교가 기독교이면 모르겠는데 잉여네 부모님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교 신자셨어요. 그때가 저의 생일날이었는데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었죠. 당연히 잉여랑 박보살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신랑이랑 썸 타다가 멀어졌을 때라 속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소주 3잔 마시고 이성의 끈을 놓았죠. 그리고 제 인생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흑역사를 만들었어요. 신랑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개인상 떨다가 전화기를 붙들고 토를. 오빠야, 우리 진짜 아닌갑다. 안 되는갑다. 아, 왜, 주르륵 콸콸콸콸. 비약한 신랑은 아직까지도 그때 그 통화와 그 적나라한 효과음과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고 계시죠? 아, 콸콸할 때 신랑 온몸에 닭살 돋았었다고. 아무튼 30분 넘게 신랑이랑 통화하면서 주정에 오열에 구토를 반복하다가 호프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하고 잘 지냈기에 별 걱정 없이 통화하다 들어왔는데 딱 봐도 박보살이 누구 하나 잡은 분위기? 그게 잉여라는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분위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박보살이 잉여한테 집에 손재주가 보인다고 조언을 해줬나 봐요. 근데 잉여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줬다고 해요. 입에 발린 소리 못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잉여가 이 좋은 날, 제 생일날 그딴 미친 소리를 왜 해대냐며 박보살에게 쏘아붙였고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주려던 더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박보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어요. 싸가지 없는 니년 때문에 니네 집 망할 거라는 둥. 머리끄댕이만 안 뜯었다 뿐이지 분위기 겁나 살벌했죠.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둘 다 성격이 워낙에 똑부러지고 확실해요. 그리고 솔직하죠. 인간성이 나빴다면 제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둘이 성격이 비슷해서 많이 투닥거렸던 것 같아요. 결국 둘 다 똑같은 얀들이란 소리. 아, 돌려 말하느라 힘들었다. 그냥 성격 더러운 둔한들이라고 말하고 싶어. 아, 그럼 유유상종이라고. 얘네랑 친한 나도 성격이 크다. 에이, 미천 다 드러났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호프집에서의 파티를 끝내고 우리 모텔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저희 집이 목욕탕이라 모텔 장사를 했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모텔에서 자고 가곤 했죠. 잉여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어학연수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갔고 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 둘러앉아 수다 삼매경에 빠졌었는데 박보살이 잉여 얘기를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슨 문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잉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냐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래도 박보살은 왜 자꾸 손재주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그득할 팔자다 하며 계속 걱정을 했어요. 박보살이 참 대인배인 게 잉여가 그렇게 쌀쌀하게 구는데도 제 친한 대학 친구라니까 살펴봐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이 흘러서 몇 달이 지났어요.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잉여는 저희 생일을 기준으로 한 달쯤 뒤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상황이죠. 그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예요. 그들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신랑이 몇 달 만에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가 온 날이었거든요. 우리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지금 자기한테 와줄 수 없겠냐는 신랑의 시중 진담에 나도 모르게 신랑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아서 가고 있었죠. 같이 놀던 박보살 포함 친구년들을 버리고 흑흑 신랑을 택함. 박보살 제한 친구들이 막 신랑 데려오라고 오늘 역사를 써보려며 부추겼어요. 박보살은 가지 말라고 했죠.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근데 난 도저히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져서 못 참겠어서 박보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영준이 오빠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신랑한테 가는 길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웬걸? 잉여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며 지금 자기 집으로 좀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반년은 더 있어야 할 애가 갑자기 한국인 것도 놀랐고 무엇보다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잉여냐 신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필 또 신랑은 구미에 친구들 보러 가서 구미에 있었고 잉여는 대구에 있는 상황. 저는 구미와 대구의 중간에 있었어요. 전 결국 잉여를 택했죠. 신랑 미안. 근데 박보살이 어차피 그때 내가 당신한테 갔으면 우린 안 이루어졌대. 100년의 역사가 하룻밤의 실수로 끝날 뻔했다나? 아무튼 신랑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잉여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잉여 이냐나 보고 있냐? 내가 신랑 대신 널 택했다 이거사. 아무튼 그렇게 뭐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집에 조심히 가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잉여네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와서 전화하라는 말에 아까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잉여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돈 좀 빌려주라. 한 500만 원만. 였다는. 전 처음에 500원 빌려달라는 줄? 너 지금 500원 빌려달라고 신랑한테 달려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집으로 오라 했던 거냐? 다시 듣고 보니 500만 원.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돈이 수중에 어디 있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미국에 있어야 할 애가 뜬금없이 한국에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해보라고 했죠. 사실 제가 그때 유럽 여행 가려고 주택 청약조청을 조금씩 부었던 게 한 400만 원가량 되었었어요. 속으로 인연이 도박 빚진 게 아니라면 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한참을 말이 없던 잉여의 입에서 집이 망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흐느껴 울던 잉여의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러다 순간 스치는 생각. 내 생일날 박보살이 했던 말. 왜 자꾸 손재주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그 생각보다니 그득할 팔자다. 죽어도 박보살한테 도움 안 청한다는 잉여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서 박보살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도착을 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냐? 이 멍청한 년아. 이건 뭐 시츄레이션? 드디어 둘이 끄댕이 한 판 붙는 건가 싶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봤는데 잉여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잉여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이였어요. 부잣집 외동딸에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근데 알고 보니 잉여의 친어머니는 잉여를 낳고서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말 못하지만 외도를 하셨어요. 그때 잉여의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셨을 거라고. 근데 아버지 친한 선배분과 외도를 하셔서 100일도 안 된 잉여를 두고 집을 떠나셨죠. 잉여의 동의하에 이번 에피를 작성한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쁜 마음도 드셨었는데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는 잉여를 보고 독하게 살아서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잡수셨다고 해요. 그렇게 조금씩 건설일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일구셨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성공가도로 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잉여에게는 새엄마들이 생김.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잉여 아버님은 원래 잉여 친어머니와 100년 해로할 운명이셨는데 두 분의 합은 좋았지만 잉여가 여러 부모를 섬기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해요. 잉여가 친부모님의 금수를 상충하게 할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잉여 친어머니도 마음이 뜨실 수밖에 없었고 사주의 역마와 도화의 기운이 강하신 잉여 아버지께서 그 기운들을 잠재우지 못하시는 거라고. 100년여로의 인연이 끊어졌으니 자꾸만 새로운 인연과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러다 잉여가 고3이 되던 무렵 마지막으로 오신 새 어머니가 아버지와 여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잉여의 어머님으로 알고 있던 분 너무 좋으신 분이셨죠. 근데 잉여 이것이 아버지와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 무렵 몰래 친어머니를 만나며 많이 방황했었다고. 난 친구도 아님. 잉여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것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친어머니를 만나며 잉여가 힘들어하기도 했고 친어머니도 가진 고생과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셨는데 잉여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잉여가 방황하는 게 안타까웠던 마음이 제일 크셨겠죠. 뒤에 이야기들을 읽으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잉여 친어머니와 잉여는 얕은 수술을 쓰게 되었죠. 잉여 친어머니의 사촌 동생분이 철학관을 하세요. 신내림 받은 분은 아니고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때 당시 잉여 새어머니가 돈 때문에 잉여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거라고 생각했던 잉여와 잉여의 친어머니는 재산을 다 떨어버릴 지경에 이를지라도 다시 세 가족이 함께 살길 바랬다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마 잉여 친어머니께서 돌아오신 명분과 염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되어 있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일 때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잉여가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밥솥을 내다버렸다는 거. 새 밥솥을 또 내다버리고 했다고. 잉? 웬 밥솥 타령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때 박보살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이사를 가면 대주가 밥솥을 제일 먼저 들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라 해요. 이사갈 집터에 사는 지신한테 때거리 걱정 없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행위라고. 그렇게 중요한 밥솥을 내다 버리는 건 그냥 우리 집 폭삭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같다는. 만약 우리 집에 쓰던 밥솥을 남에게 주는 경우는 우리 집 복 전부 가져가시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오래된 전기밥솥 안 버리고 모아두시는 거구나 싶었죠. 잉여가 막 울면서 사촌 이모가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밥솥을 3번만 내다버리고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며. 그럼 엄마랑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잉여는 계획대로 미국 어학연수길에 올랐고 몇 달 뒤 아버지께서 거짓말처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소송에 걸리고 재산 압류까지 당하시는 바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잉여 친어머니와는 연락 두절의 상태. 혼돈 속에서 더 의아하고 이상한 건 새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나시질 않으시더라는 것. 그랬죠. 두 분은 정말로 인생에서 마지막 사랑을 하셨고 정을 나누셨던 거예요. 교육해서 한동안 새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잉여는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결국 집에 압력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던 날 잉여가 제게 연락을 했던 거라고. 빌려달라는 돈의 용도는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잉여가 함께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박보살이 출동을 해야 할 차례였죠. 근데 이년 이거 가만히 앉아서 나더러 하는 말이 유럽 여행 가려고 모은 돈 얼마나 되냐? 한 4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며 선뜻 돈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합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잉여 아버지도 인심을 잃고 사시지는 않으셔서 지인분들께 조금씩 융통하셔서 1500만 원 정도를 마련해 오셨죠. 사람은 참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잉여네 집에 돈 있을 때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친척들이랑 지인들이 남보다 못하게 행동 많이 했다고. 암튼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2,500만 원으로 방 2개짜리 집 구하기 겁나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반 전세로 20년이 훌쩍 넘은 방 2칸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을 구했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박보살년이 꼭 사는 집에서 동쪽 방향이어야 한대서 그쪽으로 구하느라 힘들었어요. 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나 뭐라나. 잉여는 아버지랑 새어머니께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렸고 새어머니랑 정말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시며 또 많이 벌어올게 라고 하셨다 해요. 잉여네 아버지 너무 쿨레 풀풀 풍기심. 전 재산 몇십억 잃고도 당당하셨던 분이시죠. 아무튼 그렇게 잉여는 팔자에도 없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새어머니와 아파트 1층에서 놀이방을 하고 있어요. 전 나중에 애 낳으면 잉여네 놀이방에 무조건 맡길게요. 어머님이 진짜 엄지 100만 개 척척이세요. 현대판 신사임당 어머니. 잉여 친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신데 잉여는 이젠 궁금하지 않다고 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조차 지금 엄마께 너무 죄송한 일이라며 시집가기 전까지 부모님 곁에서 효도 많이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박보살이랑 잉여는 아직도 겁나 싸우며 지내지만 예전보다 많이 친해졌어요. 잉여가 미신이나 불교를 불신했던 건 5살 때 처음으로 들어온 새엄마가 잉여를 선무당집에 데려가
귀신이 씌었다며 구슬하고 무당한테 잉여를 팔았다고. 팔아주는 게 뭐냐면 무당을 엄마 삼아 주는 거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무당한테 그때 새엄마라는 여자가 스님이라 부르며 따랐다고. 잉여는 어렸을 적 그 무서웠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병적으로 미신이나 불교를 배척해냈던 거였죠. 암튼 잉여의 가족들은 돈 주고도 못하는 인생 공부했다 하며 어려울 때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과 정말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잉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빠 엄마 근데 그 공부하시느라 날려버린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가족 지금 긍정 파워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 입 다물라며 농담도 하고 제가 정말 힘들고 정처 없이 헤매는 느낌일 때는 항상 잉여의 부모님이 등대처럼 환하게 계셔주셨죠. 제가 유럽 여행 갈 돈이었는데 큰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 돈부터 돌려주신 잉여의 부모님. 이제는 제가 유럽 못 갔으니 신혼여행 유럽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째요. 고쳐 갑니다.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잉여랑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아버지 블로그도 하시니까 이거 읽으시겠죠? 힘내세요, 미스터 킴. 이 글에 이어서 신랑이랑 저의 에피소드 하나 추가하려 했는데 마무리. 작업 중에 노트북 배터리가 없어서 우선 끊겨서 이 에피소드 먼저 올려요. 후후. 뒤에 에피 거의 다 썼으니 빠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보살 14편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